조선 어느 해 한양 저작거리 노비시장에 비참하게 팔려 나온 여인이 있었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진흙을 묻힌 채 매질을 당하면서도 그저 해실해실 웃고만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저 미친 여인이라 손가락질했으니 과연 이 기구한 여인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었을까요? 옛날 옛적 조선 어느 한양 저작거리에 비참한 행색의 여인 하나가 노비로 팔려 나왔답니다. 사내들의 거친 손에 머리채는 산발이 되어 풀어헤쳐졌고 고운 얼굴은 온통 진흙투성이었지요. 인정사정 없는 발길질과 매질에도 여인은 그저 바보처럼 해실해실 웃고만 있으니 구경하던 사람들은 혀를 차며 미친 여편네라 손가락질할 뿐이었습니다. 허나 그 여인의 본디 신부는 영모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한 대사마, 댁 외동딸, 이화 아기씨였답니다. 가문의 풍비박산을 피눈물로 지켜봐야 했던 아기씨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훗날을 도모하고자 일부러 실성한 사람 행세를 하며 복순이라는 천한 이름으로 노비시장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지요. 그 시각 저작거리 한편에서 파리만 날리는 그릇 가게 주인 박달구가 망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의 빚은 쌓여가고 가게에 남은 그릇들은 먼지만 뽀얗게 뒤집어 쓴 채 새 주인을 기다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의 거친 소나기에는 마지막 남은 술값 단량이 전부였지요. 이 돈으로 막걸리나 한 사발 들이켜고 시름을 잊어볼까 만지작거리던 그때 그의 눈에 노비 상인에게 짐짝처럼 내팽개쳐지고 발길질 당하는 복순이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짐승을 다루듯 거칠기 짝이 없는 매질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원망 한마디 없이 그저 허공을 보며 실실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 처량한 모습에 달구의 마음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로 측은지심이었지요. 이보시오, 그만하시오. 달구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노비 상인이 퉁명스럽게 그를 돌아보자 달구는 주머니 속 단 양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 여인 내가 사겠소. 여기 단량이 내 전 재산이요. 주변 사람들은 가난한 그릇장수가 미친 여자를 사려 한다며 수군거렸고 노비 상인은 코웃음을 치며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렇게 이화 아기씨는 복순이라는 이름으로 박달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한쪽에서 지켜보던 비단옷 차림의 사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인근에서 제일 큰 그릇 가게를 운영하며 달구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마 진사였습니다. 마 진사는 기름진 얼굴에 비웃음을 가득 담고 달구에게 다가와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허허, 박서방. 자네 가게는 이제 아주 거덜이 나겠구먼. 멀쩡한 사람을 사도 시원찮을 판에 저런 반푼어치를 데려가서 무얼 하겠는가. 바보를 샀으니 자네 그릇 가게는 이제 망한 거나 다름없지. 마진사는 큰 소리로 웃어젖히며 주변 상인들에게까지 악담을 퍼뜨렸습니다. 저 미친년을 들였으니 박서방네 그릇에도 곧 미친 기운이 서릴 것이야. 저 집 그릇은 이제 사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게. 달구는 마진사의 악담에 얼굴이 벌개졌지만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 자신도 복순이가 그저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불쌍한 여인이라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복순이는 달구의 옷자락을 붙잡고 알 수 없는 소리로 중얼거리며 바보처럼 웃기만 했습니다. 달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경솔한 결정을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마진사가 복순이를 빌미 삼아 자신을 비웃고 가게를 망하게 하려들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보 같은 웃음 뒤에 숨겨진 복순이의 진짜 마음을 말입니다. 그녀의 너덜너덜한 누비옷 가장 깊숙한 곳에는 차갑고 단단한 물건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 스승님께서 새로 부임하는 제자, 즉 지금의 사또와 나눠 가지신 대나무 잎 모양 옥패 반쪽이었습니다. 언젠가 사또를 만나 이 옥패를 보여주기만 한다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가문의 원통함을 풀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지요.
복순이는 달구의 등 뒤에서 잠시 웃음을 거두고 차가운 결의에 찬 눈빛으로 앞날을 내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자신을 구해준 이 순박한 사내를 구원할 그날을 말입니다. 박달구의 집에 들어온 복순이는 과연 마진사의 조롱처럼 온전치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멀쩡히 걸어가다 문지방에 넘어지기 일쑤였고 물을 길어오라 시키면 물동이를 이고 오다 반절은 쏟아버렸습니다. 특히 그릇 가게에서는 더욱 칠칠 맞지 못하게 굴었습니다. 선반을 닦다가 그릇을 떨어뜨리고 그릇을 옮기다가 다른 그릇에 부딪혀 깨뜨리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달구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지경이었지만 가뜩이나 불쌍한 여인을 참아 매섭게 나무라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한숨을 삼켰습니다. 에구, 내 팔자야. 단양 주고 걱정거리를 들였구나. 하지만 달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으니 복순이가 깨뜨리는 그릇들은 모두 못 쓸 그릇들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대사마의 딸로서 어릴 적부터 최고급 도자기를 보고 만지며 자라 안목이 남달랐습니다. 그녀는 한눈에 달구의 그릇들 중 어떤 것이 불량 점토로 만들어져 가마에서 구워도 곧잘금이 가거나 색이 곱지 않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복순이는 일부러 그런 불량품들만 골라 실수를 가장하여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이는 훗날 달구의 가게에 나쁜 평판이 도는 것을 막기 위한 그녀의 깊은 지혜였습니다. 복순이의 진짜 진가는 깊은 밤 모두가 잠든 후에야 드러났습니다. 달구가 고된 하루 일과에 지쳐 잠이 들면 복순이는 살금살금 일어나 가마 옆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왕실 도예 장인들만이 아는 비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 마른 빗짚을 태운 재를 고운 체에 걸러 흙에 섞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법은 흙 속에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그릇을 구웠을 때 백옥처럼 희고 영롱한 빛을 내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밤새도록 차가운 흙을 반죽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보다 달구의 그릇에 혼을 불어넣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의 손길이 닿은 흙으로 빚어낸 달구의 그릇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빼어난 자태를 뽐냈습니다. 마치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듯 맑고 깨끗했으며 달빛 아래에서는 은은한 빛을 발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손님들도 한번 그릇을 사가면 그 품질에 감탄하여 이웃에게 셔를 놓기 바빴습니다. 박서방네 그릇, 그거 참 요물이대. 밥을 담아도 쉬이 상하지 않고 국을 담으면 온기가 오래가더군. 그뿐인가? 어두운 부엌에 두면 꼭 달덩이가 뜬 것처럼 환하다네. 입소문은 바람보다 빨라서 파리만 날리던 달구의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은 만들어내는 족족 팔려나갔고 달구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덕분에 그는 수년 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빚을 모두 갚고도 돈이 남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달구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실력이 늘었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어깨를 으쓱했지만 밤마다 자신의 그릇에 생명을 불어넣는 복순이의 노력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가진 왕실 도예 비법 덕분에 가게가 번성하자 주변 상인들의 부러움과 함께 시기 질투 또한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이 모든 상황을 가장 배 아프게 지켜보는 이는 마진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게를 찾던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고 달구의 가게로만 향하는 것을 보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는 달구의 성공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필시 요망한 미친년을 들인 탓에 요사스러운 술법이라도 부린 게 틀림없다. 저놈의 가마는 본디 밑불이 약하여 좋은 그릇이 나올 리가 없는데. 마진사는 아기의 찬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달구의 그릇이 보기에는 좋아도 쉽게 깨지고 그릇을 쓴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친다는 흉흉한 헛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달구의 그릇 품질에 반한 사람들에게 그 소문은 그저 시기심 많은 자의 투덜거림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달구의 그릇이 빚어내는 백옥 같은 빛깔과 돌덩이 같은 단단함에 대한 명성은 저작거리를 넘어 마침내
대궐에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소문을 전해 들은 임금님께서는 잠옷 궁금증이 생겨 신하를 보내 그 그릇을 직접 확인하게 하셨지요. 왕의 신하는 달구의 그릇을 보자마자 그 영롱한 빛과 맑은 소리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궁으로 돌아가 아뢰었습니다. 전하, 한양에 한 이름 없는 도공이 만든 그릇이옵니다만 그 솜씨가 왕실 사홍원 장인의 버금갈 만큼 뛰어나옵니다. 마치 달빛을 품은 듯한 기품이 있사옵니다. 임금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즉시 어명을 내렸습니다. 과인의 수라상에 오를 음식을 담을 터이니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백자 항아리 한 쌍을 제작하여 진상토록 하라. 어명이 적힌 교지가 달구의 누추한 가게에 도착했을 때 달구는 꿈인가 생시인가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가난한 그릇장수가 임금님께 올릴 그릇을 만들게 되다니 이는 가문의 영광이요 평생의 자랑거리가 될 일이었습니다. 달구는 밤낮으로 가마를 돌보며 자신의 온 정성과 혼을 기울여 백자 항아리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달구가 왕실 진상품을 만들게 되었다는 소식은 마진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마진사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받아야 할 영광을 저 천한 그릇장수가 그것도 미친 계집 하나를 들인 후에 가로챘다고 생각하니 창자가 뒤틀리는 듯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시커먼 욕망이 독버섯처럼 자라나 마침내 간악한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이용하여 진상백자의 운송을 담당하는 포졸들 중 하나를 은밀히 매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진사는 늦은 밤 약속된 장소에서 포졸을 만나 두둑한 돈주머니를 건넸습니다. 듣자 하니 자네가 박달구 그놈의 백자를 관아까지 호송하는 책임을 맡았다지? 포졸이 묵직한 돈주머니를 받아 쥐고 고개를 끄덕이자 마진사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보다 10배는 더 챙겨주겠네. 아주 간단한 일이야. 그저 운송 도중에 내가 준비한 것과 살짝 바꿔치기만 하면 되네. 포졸은 잠시 망설였지만 눈앞의 재물에 눈이 멀어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달구가 왕실의 명을 받게 된 까닭에 마진사의 질투는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극에 달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백자 항아리가 완성되고 관아로 옮기는 날이 밝았습니다. 달구는 정성껏 만든 항아리를 비단에 겹겹이 싸고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 단단히 봉인했습니다. 부디 무사히 당도해야 할 텐데 달구는 상자를 어루만지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포졸들은 위험 있는 태도로 상자를 인계받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행렬이 인적이 드문 산길에 접어들었을 때 마진사에게 매수된 포졸이 동료들에게 잠시 쉬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동료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 그는 재빨리 봉인된 상자를 몰래 뜯고 달구의 명품 백자를 꺼내 숲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마진사가 미리 준비해둔 싸구려 가짜 항아리를 집어넣었습니다. 마진사가 바꿔치기한 가짜 백자는 그의 가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마는 밑불이 약해 늘 그릇이 덜 구워져 나왔고 특히 그는 원가를 아끼기 위해 이 지역에서 가장 흔하고 값싼 흙을 사용했습니다. 그 흙에는 유독 검은 모래가 많이 섞여 있어 제대로만 구우면 독특한 멋이 날 수도 있었지만 덜 익은 상태에서는 푸석하고 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포졸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다시 상자를 봉인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달구의 운명은 저 가짜 항아리에 달려 풍전등화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임금님께 백자를 진상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관아의 가장 큰 대청마루에는 새로 부임한 사또가 위험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마진사를 비롯한 지역 유지들이 배석하여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달구는 하얗게 센 얼굴로 마당 한쪽에 꿇어앉아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포졸들이 오동나무 상자를 들고 들어와 사또 앞에 공손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명성이 자자한 박달구의 백자로구나. 사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상자의 봉인을 풀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비단에 쌓인 항아리가 고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사또가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꺼내 그 매끄러운 표면을 손으로 쓰다듬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사실 그 항아리는 겉보기에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덜 익어 푸석하기 짝이 없는 불량품이었습니다. 사또의 엄지에 낀 굵은 옥반지가 항아리 배 부분에 살짝 탁 하고 부딪히자마자 거미줄 같은 금이 순식간에 번져나가며 항아리는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또는 화들짝 놀라 손을 떼었고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또의 얼굴은 삽시간에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임금님께 바칠 귀한 진상품이 눈앞에서 부서져 버렸으니 이는 자신의 체면을 깎는 일이자 왕을 기만하는 대역죄에 해당했습니다. 네, 이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따위 불경한 물건을 과인에게 바치려 했느냐. 이는 필시 부정한 마음으로 왕실을 능멸하려는 속셈이로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형틀에 묻고 기만죄를 물어 매우 쳐라. 사또의 불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포졸들이 달려들어 달구의 팔을 꺾어 형틀로 끌고 갔습니다. 달구는 영문도 모른 채 절규했습니다. 사또,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제가 만든 항아리는 절대 이리 쉽게 부서질 리가 없사옵니다.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분노한 사또의 귀에 그의 외침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옆에서 기회를 엿보던 마진사가 음흉한 미소를 감추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또, 소인의 어리석은 소견을 아뢰어도 되겠사옵니까?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자 마진사는 달구를 손가락질하며 이간질을 시작했습니다. 저 자가 얼마 전에 정신 나간 종년을 하나 거두더니 그릇 만드는 솜씨마저 미천해진 모양입니다. 저 그릇을 보십시오. 필시 부정한 기운이 깃든 불순한 흙을 쓴 것이 분명하니 그 죄를 엄히 물어 다시는 이런 불경한 짓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하소서. 마 진사의 말은 사또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미친 종년이라는 말에 사또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그는 곧 진상품이 깨진 사실에 대한 분노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 진사가 운송을 담당한 포졸을 매수하여 백자를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달구는 임금님께 바칠 귀한 그릇을 손상시킨 죄, 즉 기만죄라는 끔찍한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달구는 형틀에 단단히 묶인 채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가문의 영광은커녕 대역죄인이 되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흙만 만지며 살아온 그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가게는 망할 것이고 자신의 이름에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이 새겨질 것이었습니다. 매서운 곤장이 그의 등을 향해 내리쳐지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시오. 육중한 곤봉이 바람을 가르며 달구의 등을 향해 막 내려치려던 바로 그 순간 찢어질 듯한 외침과 함께 누군가 형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짐꾼들 틈에 섞여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복순이었습니다. 그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달려와 달구의 등 위로 몸을 던져 곤봉을 자신의 등과 팔로 막아섰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복순이는 신음을 흘렸지만 쓰러지지 않고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모두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안이 벙벙해진 가운데 복순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꼿꼿이 섰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눈빛은 초점 없이 해실거리던 바보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총기와 지혜로 빛나는 형형한 눈빛은 단상에 앉은 사또를 똑바로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길이 사또가 쥐고 있는 합죽선에 머물렀습니다.
그 부채에는 푸른 대나무 그림과 함께 익숙한 시구절이 적혀 있었으니 바로 그녀의 부친이 생전 아끼던 제자에게 내린 글귀였습니다. 포졸들이 그녀를 끌어내려 달려들자 복순이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부채 속의 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뿌리 깊은 대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맑은 덕은 진흙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사또 어찌 스승님의 가르침을 잊으셨나이까. 천한 노비의 입에서 고결한 선비의 시가 흘러나오자 사또는 벼락을 맞은 듯 멈칫하며 포졸들을 물렸습니다. 멈춰라. 네가 방금 무엇이라 하였느냐.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자 복순이는 그제야 깨진 그릇 조각을 집어들고 매섭게 외쳤습니다. 이 그릇은 가짜이옵니다. 진정으로 왕실에 진상할 백자라면 맑은 소리가 나야 하거늘 이것을 보십시오. 그녀는 외침과 동시에 손에 든 조각을 마당의 돌바닥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쨍 하는 파열음 대신 조각은 푸석하는 소리를 내며 힘없이 흙가루처럼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좌중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세가 오른 복순이는 날카로운 눈으로 마 진사를 노려보며 일갈했습니다. 또한 이 흙가루를 보십시오. 검은 모래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의 흙에는 본디 검은 모래가 섞여 있어 헐값에 흙을 구하려는 자들이나 쓰는 법입니다. 원가를 아끼기 위해 이런 싸구려 흙을 쓰고 또 밑불이 약해 그릇을 제대로 익히지도 못하는 가마를 가진 사람은 이 고을에 단 한 사람뿐입니다. 바로 저기 있는 마 진사입니다. 그녀의 말은 피에서 마 진사의 가마가 밑불이 약하다는 소문과 피삼에서 가짜 그릇이 그의 가마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과 정확히 일치하는 진실의 외침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마 진사에게로 쏠렸습니다. 마 진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손을 내저으며 발악했습니다. 저 미친년이 헛소리를 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전현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사또.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순이는 돌연 사또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자신의 너덜너덜한 바지 밑단을 칼로 찢었습니다. 그 안쪽 깊숙한 곳에 꿰매어 숨겨두었던 대나무 잎 모양의 반쪽짜리 옥패를 꺼내 두 손으로 높이 쳐들었습니다. 사또, 스승님께서 주신 저 부채의 시를 기억하신다면 스승님께서 제게 주신 이 증표 또한 알아보실 것입니다. 부디 확인하여 주시옵소서. 그 옥패를 본 사또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품속을 더듬어 똑같이 생긴 나머지 반쪽 옥패를 꺼냈습니다. 두 개의 옥패를 맞춰보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하나의 대나무 잎이 되었습니다. 사또는 단숨에 단상에서 내려와 복순이의 앞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부축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이 옥패는 분명 대사마 은사님께서, 그렇다면 아기씨께서는 혹 대사마 댁의 이화 아기씨가 아니십니까? 복순이가 가진 왕실 도의 비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사또와의 인연을 증명하는 옥패 덕분에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달구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마 진사의 추악한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또의 외침과 함께 모든 상황은 삽시간에 역전되었습니다. 마 진사는 그 자리에서 덜덜 떨며 주저앉았고 이화 아기씨의 신분을 확인한 사또는 즉시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저기 저 간악한 마 진사를 당장 포박하라. 또한 진상품 운송을 맡았던 포졸들을 모두 잡아들여 진실을 고하게 하라. 엄한 국문이 시작되자 마 진사에게 돈을 받고 가짜 그릇으로 바꿔치기 했던 포졸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모든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푸석하게 부서진 가짜 그릇 조각과 포졸의 자백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 마 진사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마당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그의 죄목은 왕실을 기만한 대역죄, 무고한 사람을 해하려 한 모함죄,
그리고 관리를 매수한 부정죄에 이르렀습니다. 사또는 마진사를 엄히 꾸짖었습니다. 내놈의 더러운 욕심이 하늘을 찔러 하마터면 충직한 장인 한 명을 죽음으로 몰고 왕실을 능멸할 뻔했구나. 내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사또는 즉시 마진사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그 피해를 본 박달구에게 보상하고 나머지는 국고로 환수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진사에게는 곤장 100대를 친 후 다시는 한양 땅을 밟지 못하도록 멀고 험한 변방으로 유배를 보내어 평생을 죄의 대가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한순간에 그릇된 무력으로 마진사는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자유와 명예 그리고 재산을 모두 잃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건이 정리된 후 사또는 정중히 이화 아기씨에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신분을 되찾은 이화 아기씨는 자신을 거두어주고 위험에서 구해준 박달구의 정직함과 그의 뛰어난 그릇 솜씨를 사또에게 아뢰었고 사또는 이를 조정의 장계로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이화 아기씨의 신원 회복과 함께 박달구의 억울한 사연을 전해 들은 임금님께서는 크게 노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진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한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며칠 후 임금님께서는 박달구에게 직접 어명을 내렸습니다. 그대의 정직함과 천하제일의 솜씨를 높이사 그대를 왕실 어용상인으로 임명하노라. 앞으로 왕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도자기를 책임지고 제작하여 나라의 기품을 높이는 데 힘쓰도록 하라. 박달구는 벅찬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임금님의 은혜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에서 나라가 인정하는 최고의 도공으로 거듭나 전국의 장인들이 우러러보는 명예와 안정된 삶, 그리고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화 아기씨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용기 있게 진실을 외쳐마 진사의 죄를 명명백백히 밝힌 덕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용기로 인해 아기는 마땅한 벌을 받았고 선한 사람은 그 공을 인정받아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야말로 아기는 벌하고 선인은 흥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지요. 그 후 박달구의 소박했던 그릇가게는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옥화요, 이칸화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옥처럼 고운 이와 아기씨와 꽃처럼 아름다운 그릇이 만난 곳이라는 뜻이었지요. 옥화요는 박달구와 이와 아기씨의 손에서 조선 최고의 도요지로 명성을 떨쳤고 그들의 기술과 정직한 마음은 자자손손 이어져 명문도의 가문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그들이 함께 빚어낸 백자 중에는 왕실의 비법인 빚집재가 넉넉히 들어간 덕분에 유난히 희고 달빛처럼 영롱한 빛을 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그릇들이 마치 진흙 속에서 발견된 진주와 같다 하여 진주 백자저라 불렀다고 합니다. 박달구와 이와 아기씨의 선한 행동과 지혜로운 처신으로 인해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이들에게 큰 교훈과 감동을 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옥화요가 있던 자리에는 그들의 숨결이 깃든 듯 맑은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스치며 그 옛날 반쪽짜리 옥패가 불러온 기적의 이야기를 속삭여주는 듯하답니다. 진흙 속에 묻혀도 진주는 그 빛을 잃지 않듯이 고난 속에서도 참된 인품과 재능은 언젠가 빛을 발하기 마련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는 법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칠흑 같던 밤을 지나 새벽이 오는 듯 진정한 가치는 스스로 드러난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곤 한답니다.